여러분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0년 동안 매주 같은 번호로 복권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내 장례를 치른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호 6개가 전부 맞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팔고 전세금을 빼서 그 정리한 돈을 아들에게 1억을 먼저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은 당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준 그 1억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빈 식탁에 마주 앉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복권 꽝이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저도 아버지가 주신 그 1억 전부 날렸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어린아이처럼. 이 부자 앞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종이 한 장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 두 부자의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박만복 68년을 살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천장의 누런 얼룩인데 그게 벌써 3년째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고쳐야지 하면서 3년. 사람이 익숙해지면 누런 얼룩도 풍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는데 슬리퍼가 한 짝 없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장판의 차가운 감촉이 잠을 확 깨웠고 나는 허리를 구부려 싱크대 빛을 더듬거리며 슬리퍼를 찾았습니다. 왼손 검지 끝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쇄잉크 자국이 문득 눈에 들어왔는데 5년 전에 인쇄소 문을 닫았는데도 이 자국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35년간 활자를 만진 손, 피부 자체가 잉크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를 채우는데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소리가 나야 집 같고 소리가 없으면 빈 창고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봉지 커피 한 잔, 크리머 2숟갈을 들고 식탁에 앉으면 그때부터 토요일의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됩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모서리가 다 해진 노트. 표지에 파란색이 바래서 회색에 가까운데 첫 페이지에 아내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만복씨, 로또 꼭 당첨되세요. 느낌표 3개까지.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동네 문구점에서 1200원 주고 사온 겁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 했냐면 당신이 로또를 안 사면 내가 더 불안해. 그래도 꿈이라도 있으니까.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노트는 3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노트가 다 차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이 7번째 노트입니다. 앞쪽 6권은 신발장 위 상자 위에 들어있고 그 상자 위에 아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날짜 옆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 12, 18, 27, 33, 45. 30년 전에 정한 번호, 아내 생일, 아들 생일, 결혼 기념일을 해서 뽑아낸 조합입니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바꾸면 그날 당첨될 것 같으니까 그게 로또 사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미련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미련한 게 나쁜 건지 30년을 해보고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점퍼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3월 바람이 아직 차갑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목도리를 안 한 목덜미로 찬 공기가 스며드는데 이 느낌이 싫진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니까. 복권 판매소까지 걸어서 7분, 신호등 하나 건너고 분식집 앞을 지나고 세탁소 모퉁이를 돌면 파란 간판이 보입니다. 행운 복권방!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서 행복권방이 됐는데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 보여서 고치지 않는다고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후끈한 난방 냄새와 복권 용지에 기이한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만복씨, 오늘도 정확하게 시계보다 정확해. 순덕이, 김순덕. 이 자리에서 20년째 복권을 받은 아줌마인데 파마 머리가 항상 같은 모양이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이 크게 보입니다. 수다스럽고 참견을 좋아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6살 아래인데 날 만복씨라고 부릅니다. 20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고칠 생각도 없는 모양입니다. 내가 오빠인데. 그냥 같은 거 줘. 알아요. 알아. 3, 12, 18, 27, 33, 45. 내가 외우고 있다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용지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같은 번호를 사가니까 이 아주머니도 외운 겁니다. 만복씨, 근데 말이야. 30년이면 충분히 다 한 거 아니야? 이제 그 돈으로 고기라도 사 먹지. 고기 먹고 싶으면 당첨되면 되지. 아이고, 그 고집 누가 꺾어? 순덕이가 혀를 차면서도 웃었습니다. 나도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 사이의 루틴입니다. 매주 같은 대화를 변주해 가면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관계인 겁니다. 복권을 받고 노트 사이에 끼웠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노트 안에 넣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 주에 또 와. 안 올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엔 매주 올 거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래오래 와야지. 순덕이의 목소리가 살짝 진지해졌는데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냥 손을 들어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8시 45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당첨번호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이것도 30년간의 의식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봤고 아내가 떠난 뒤로는 혼자 봅니다. 아내 자리에는 방송만 남아있는데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우면 진짜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화면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3. 가슴이 한번 뛰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맞는 건 가끔 있는 일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두 번째 12. 세 번째 18.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가 맞는 건 돌아보니 기억이 없었습니다. 돋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렌즈 너머로 화면과 노트를 번갈아 봤는데 눈이 침침한 건지 손이 떨리는 건지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4번째 27.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5번째 33.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갈비뼈를 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6번째 45. 화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돋보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나는 노트를 화면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3, 12, 18, 27, 33, 45. 화면 위의 숫자와 노트 위의 숫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겹쳤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다. 30년이었습니다. 1500번이 넘는 토요일을 이 번호와 함께 보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날도, 장례식을 치른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내 자리에 빈 방석을 바라보며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 됐어. 됐다고!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 목구멍을 막았고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은 채 돋보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나는 드디어 아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에이 아버지 또 로또예요 하던 아들. 아버지 그 돈이면 차라리 다른 걸 하세요 하던 며느리.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해냈다. 그 한마디를 위해 30년을 기다린 겁니다. 노트를 꼭 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져서 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또 눈이 떠져서 확인하고 5시에 텔레비전을 켜서 재방송을 기다렸는데 당연히 그 시간엔 재방송이 없었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두근거리는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보다 더 설레이는 기분이란 걸. 아내가 알면 서운해할까 싶었지만 아마 아내라면 이해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수돗물이 차가웠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시원함이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당첨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등이면 최소 20억은 될 거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20억. 평생 인쇄소에서 그 번 돈을 다 합쳐도 절반이 안 될 텐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5시 20분. 화면에 준혁이라고 떴습니다. 이 시간에 아들이 전화를 하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준혁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버지, 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목소리가 떨릴 때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있었는데 전화기 너머로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도 이런 목소리였고 5해 전에 승진이 또 안 됐다고 말할 때도 이랬습니다. 안 잤다. 왜 그러냐? 아버지,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돈, 아들 입에서 나오는 그 글자가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까지 로또 당첨의 기쁨에 취해 있던 나였기 때문에 어딘가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젠 나한테 돈이 있어. 얼마나? 1억이요. 1억.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니, 1억이 어디 급하게 필요한 거야? 아버지 그 대학 때 동기 있잖아요. 강민수라고. 아버지도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졸업 때 집에 한번 데려온 적이 있는 놈인데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키 크고 말 잘하던 애.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 인쇄소 정말 멋집니다 하고 인사를 반듯하게 했던 그 친구. 그때 내가 속으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준혁이도 괜찮겠네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어렴풋이. 그 친구가 지금 가상자산 투자 쪽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 확실한 기회가 있대요. 이번 달 안에 넣으면 석 달 안에 3배가 된다고. 확실한 기회 3배.
내 귀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인쇄소 하던 시절 동업자한테 확실하다는 말에 속아서 3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일주일 동안 밥상을 차리면서 한마디도 안 건넸는데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준혁아, 세상에 확실한 건 없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달라요. 민수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이미 수익률 자료도 다 봤어요. 제가 바보예요? 다 따져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바보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내 아들은 똑똑한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확실하다고 하면 거기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두려운 아이. 누가 등을 밀어줘야 걸어가는 아이. 그게 내 탓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결정해줬으니까요. 그래서 1억을 어디서 구하려고? 그게 지금 가진 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를. 말끝이 흘려졌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뭘 하려는지. 내가 못해줄까? 그 말이지.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한숨. 42년 동안 들어온 내 아들의 한숨인데 그게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되면 제가 아버지 모시고 제주도 가요. 아니,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마지막이라는 말,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주머니를 뒤지게 되는 존재.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수령하진 않았지만 로또 당첨금이 있었습니다. 20억이 들어오면 1억은 사실 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1억을 마련해서 아들을 도와주고 당첨금이 들어오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며느리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통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덕에 정말 잘 됐습니다 하는 그 그림. 내가 30년 동안 그리던 그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지 자존심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7천만 원은 아버지가 마련해 줄 수 있겠다. 진짜요? 아들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내 판단력이 무너진 겁니다. 차를 팔면 3천만 원은 나올 거고 전세 보증금 빼면. 아버지, 전세를 건드리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 해. 아버지, 울지 마라. 안 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나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을 받아주는 것보다 못 들은 척하는 게 내가 아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좀 서툴긴 했지만 30년 전에도 서툴렀고 지금도 서투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는데 주황색, 보라색, 무지개색이 섞인 새벽빛이 아파트 옥상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지만 1등이면 수령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들의 투자 기회가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차, 전세 보증금 팔고 먼저 마련해서 당첨금이 들어오면 다 메우면 됩니다. 계산은 딱 맞았습니다. 내 머리로는 그 정도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꼬집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내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만복 씨, 확인은 제대로 한 거야?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 번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맞아. 분명히 맞아.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를 빼들고 중고차 매매상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트를 차 안에 둔 채로 중고차 매매상은 국도변에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차량 수십 대가 줄줄이 늘어선 공터 위로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떠돌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는데 그 음악이 이상하게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최태식이라는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55. 배가 나오고 금목걸이를 한 전형적인 중고차 딜러인데 첫인상은 능글맞았습니다. 번들거리는 이마에 웃음기가 가득했고 악수를 하는 손에 기름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뭘 찾으시는 건지 아니면 파시려는 건지? 팔러 왔어. 태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사꾼의 눈. 인생에서 35년을 하면서 이런 눈은 참 많이 봤습니다. 상대가 급하면 값을 낮추려는 눈. 어떤 차를 가져오셨습니까?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식 회색 승용차. 주행거리 7만. 흠집이 좀 있지만 엔진은 잘 돌아갑니다. 아내가 돌아간 해 그때 산 차인데 아내를 병원에 데려갈 때 탔던 차라 정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이가 차를 이리저리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식 대비 상태가 좋긴 합니다. 3,200. 아니 어르신이니까 이게 솔직하게 제가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 3천만 원. 내가 생각한 금액과 맞았습니다. 깎을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좋아, 바로 해주세요. 어르신,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면 혹시 차 안에 개인 물건 다 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긴 뺐습니다. 트렁크에 우산, 뒷좌석에 담요, 조수석 선글라스까지 다 챙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노트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류를 쓰는 동안 태식이가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자판기 커피였는데 달달하고 미지근했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창밖을 보니 내 차, 아니 이제 내 차가 아닌 차가 공터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보내는 건 아내를 한 번 더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첨금이 들어오면 더 좋은 차를 사면 됩니다. 아들도 태우고 며느리도 태우고 그런 차를 사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에 4천만 원을 빼는 건 좀 더 복잡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말해야 했고 이사는 안 갈 테니 일부만 먼저 빼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한참 망설이다가 만복씨, 그럼 월세를 좀 올려야 해요 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당첨금이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그때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7천만 원이 통장에 모인 날 아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아들은 구겨진 와이셔츠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메리카노를 연신 저으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우면 잘해라. 봉투를 밀었습니다. 7천만 원이 든 봉투. 내 차와 전세보증금의 일부가 종이 쪼가리가 되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 떨림이 감사 때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건 불안의 떨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준혁아, 예, 이거 되면 아버지한테 뭐 해줄 거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갈게요, 여행.
아버지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 제주도, 부산, 해외 말씀하세요. 해외는 됐고 아버지는 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회 한 점 먹으면 오케이다. 아이 그것만요? 아 그래 그것만이면 충분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로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잘 됐습니다. 그 한마디. 30년 동안 로또를 사면서 꿈꿔온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 그 한마디였다는 걸 나는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초라해질 것 같아서 삼키는 겁니다. 아들은 그날 오후에 민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얘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시면 오히려 민수도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에 나는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자존심도 있을 테니까. 아들이 떠난 뒤 카페에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찬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발목을 감쌌고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꿈은 이랬습니다. 당첨금으로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나는 시골에 방 2칸짜리 집을 얻어서 마당에 상추를 심고 사는 것. 아침마다 상추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저녁에는 아들 가족이 가끔 내려와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 소박하다고요. 30년을 꿈꾸면 소박한 것도 간절해집니다. 아들의 꿈도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민수의 투자가 3배가 되면 3억을 들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뭘 팔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인쇄소 하셨잖아요. 저도 뭔가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하나 하고 갖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활자를 찍어낸 인쇄소, 디지털 시대에 밀려 문을 닫은 그 작은 가게. 준혁이는 어릴 때 그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대학에 가면서 도망치듯 떠났는데 결국 아버지를 닮아 자기 가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피가 속이는 건 아니지만 같은 상처가 대를 이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노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약간 신경 쓰였지만 분명 어딘가에 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 어딘가, 서랍 어딘가. 30년간 몸에 밴 노트니까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런 얼룩이 아직 거기 있었지만 오늘은 그게 무슨 세계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지도. 두 사람의 꿈은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둘 다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노트를 찾는 것인데 서랍을 열어도 식탁 위에도 없고 신발장 위 상자 안에도 없었습니다. 7번째 노트, 지금 쓰고 있는 그 노트만 사라진 겁니다. 앞에 6건은 분명히 고스란히 있는데 로또 번호가 적힌 그 노트만 처음엔 어디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시지 않습니까? 물건 놓고 찾는 게 일상이니까. 전날 저녁에 읽던 신문 위에 올려놓았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30년을 같이 한 노트가 발이 달려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찾으면 찾을수록 없었습니다. 부엌 서랍, 거실 소파 쿠션 사이, 침대 밑, 세탁기 위, 신문 더미소. 1시간을 뒤졌는데도 노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안에 로또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당첨된 로또가. 돋보기를 들고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돋보기 렌즈에 먼지가 끼어서 닦아가면서 구석구석을 살폈는데 그 돋보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열의 도구였는데 지금은 공포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물건이 감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차! 노트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차 안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당첨 확인한 뒤 흥분한 상태로 노트를 들고 나갔는데 어디 잠깐 들렸다가 편의점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갔을 때 노트를 차 안에 두고 내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고 노트는 차 안에 그대로 놓고 팔았습니다. 그 차를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허리까지 흘려내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0억짜리 로또가 지금 다른 사람 차 안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차가 아닙니다. 중고차 매매상에 넘긴 차 안에, 그 최태식이라는 사람한테 넘긴 차 안에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태식 그 사람의 번호를 찾아야 하는데 명함을 어디 뒀지? 이거 또 찾아야 합니다. 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뒤지고 식탁 위를 뒤져 겨우 구겨진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습니다. 3번째, 4번째. 최태식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쉬는 건가? 아니면 혹시 차를 벌써 누군가에게 넘긴 건 아닌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정하자 만보가, 진정해.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고혈압 약을 하나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당첨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으로 복권 당첨 번호 확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돋보기를 가져다 대고 떨리는 손으로 최근 회차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확인한 당첨 번호는 토요일 밤에 텔레비전에서 본 번호는 그 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주, 지난주 당첨 번호였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토요일 밤에 텔레비전을 켰을 때 채널을 재방송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날짜를 착각한 건지 그 주 토요일에 산 로또와 텔레비전에 나온 당첨 번호가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3, 12, 18, 27, 33, 45. 이건 이 전주에 있었던 당첨 번호였습니다. 이번 주 당첨 번호는 전혀 다른 숫자였습니다. 아니, 이거 지난주 거잖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 쿠션이 등을 받쳤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고 천장에 누런 얼룩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돋보기가 손에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는데 렌즈에 금이 갔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고 그 소리가 뭔가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첨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눈과 지난주 번호가 만들어낸 착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는 팔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빠졌습니다. 7천만 원은 아들에게 갔고 아들은 민수에게 1억을 보냈습니다. 전부 존재하지 않는 당첨금 위에 쌓은 모래성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모두 증발한 것 같은 메마른 목소리. 준혁아, 왜 그러냐? 민수, 전화가 안 돼요. 뭐?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래요. 사이트도 안 열려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이 전화기를 타고 내 손끝까지 전해졌고 나는 그 순간 멍했지만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민수라는 놈, 대학 동기라는 놈, 확실한 기회라는 놈, 이건 분명한 사기였습니다. 1억이 날아간 겁니다. 두 세계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나의 로또도 아들의 투자도 같은 순간에 같은 무게로.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침묵했고 나도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는데 그 숨소리가 너무 불규칙해서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아, 일단 아버지도 알아볼게. 무엇을 알아본다는 건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한 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 조명이 지직거리며 깜빡깜빡 거렸습니다. 형광등이 오래돼서 갈아야 하는데 이것도 고쳐야지 하면서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돋보기를 주었습니다. 렌즈에 실금이 가 있었는데 그 금 사이로 세상이 두 개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서 사실 로또는 당첨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날짜를 착각한 거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나에게 사실 그 돈 다 날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둘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든 같이 주저앉든 어쨌든 함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너 투자건은 어떻게 됐냐? 그거요. 잘 되고 있어요. 민수가 그냥 연락이 늦은 거예요. 바쁜가 봐요. 거짓말. 아들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 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전화를 잠깐 바빠서 못 받은 거였구나. 그래. 잘 되고 있으면 됐다. 아버지는요? 로또 당첨금 수령은요? 에이? 이번엔 내 차례였습니다. 로또 당첨된 걸 아빠가 마련했던가? 그래. 그래 뭐. 1등은 수령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린대. 은행에서 서류 준비하고 뭐하고 해야 한다더라. 사실 아들에게 1억을 건넬 때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잘 해보라는 마음이 들어 로또 당첨된 것을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서 사실 로또 당첨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날짜를 착각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나에게 사실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돈 제가 다 날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둘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든 같이 주저앉던 어쨌든 함께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너 투자건은 잘 되냐? 연락이 되니? 아버지, 그거요.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민수가 핸드폰을 그냥 바꿔서 그런 거였어요. 이 녀석이 돈 불린다고 엄청 바쁜가 봐요. 거짓말. 아들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 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잘 되고 있으면 됐다. 아버지는요? 그 로또 당첨금 수령은요? 이번엔 내 차례였습니다. 그게 1등은 수령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린대. 은행에서 서류 준비하고 뭐하고 해야 한다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그래. 천천히. 전화를 끊고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의 무게가 손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존심, 평생을 따라다닌 그 지독한 자존심. 아들에게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지켜온 아버지의 위엄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로또를 산 것도 웃음거리가 되고 차를 팔고 전세금을 뺀 것도 바보짓이 되고 아들에게 7천만 원을 건넨 것도 어리석은 늙은이의 허세가 됩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 사실 사기당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은 42해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니까. 이번엔 제가 해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결국 또 아버지에게 짐을 지은 꼴이 되니까. 우리는 둘 다 비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벽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우면 천장에 누런 얼룩이 눈에 들어왔고 그 얼룩이 확대되어 보이다가 축소되어 보였다가 하면서 잠을 방해했습니다. 옆방에서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밤에는 시계 소리가 심장 소리랑 겹쳐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시켜줄 뿐 위로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한마디 했을 겁니다. 여보, 준혁이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안 허락한다고 하면 아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줘. 아들이 밥 먹여주지. 아내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핵심을 찔렀고 그게 아파서 듣기는 싫었지만 항상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없고 나는 혼자이고 거짓말은 하루하루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알고 있었는데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건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아들이 나중에 고백할 때 말해준 이야기인데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수진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준혁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안 켜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안 씻고 소파에서 왜 이렇게 굳어 있어?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는 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이가 잠든 줄 알고 불을 끈 뒤에도 준혁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고. 잠이 안 오는 눈, 뭔가를 삼키고 있는 눈. 수진이는 그 눈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여보,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준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은 내가 며느리로 맞은 지 15년이 넘었는데 단호하면서도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으로 파트타임을 하며 집안을 꾸려가는 사람. 시아버지인 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사람. 존경은 하되 남편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참지 못하는 사람. 결혼 초에 나와 수진이 사이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이 결혼 비용이 부족했을 때 나는 아내의 반지를 팔아 2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수진이가 나중에 친척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뭐라 했는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준혁이를 통해 전해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을 줄은 몰랐어. 나 그거 들으니까 눈물 나더라. 그 이후로 수진이는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호하긴 했지만 어딘가에 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존경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빚 같은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진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거짓말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최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안 받았습니다. 매매상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데 차를 팔아버려서 발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면 갈아타야 하고 허리가 아파 오래 서 있기가 힘든데 그 사이에도 마음은 다 들어갔습니다. 노트가 그 차 안에 있다면, 그리고 노트 안에 로또가 끼워져 있다면, 그건 지난주 로또니까 어차피 깡이지만 그래도 노트는 찾아야 했습니다. 30년의 기록이 담긴 노트, 아내가 사준 노트, 그건 돈과 관계없이 내 인생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급한 건 노트가 아니라 아들과 나 사이에 쌓이고 있는 거짓말의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 건지 나는 알면서도 매일 벽돌을 하나씩 더 쌓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긴 하지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사랑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 엘리베이터를 안 탄 겁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 혹은 화가 날 때 준혁이는 계단을 택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했던 버릇인데 오늘의 발소리는 후자였습니다. 문을 여니 준혁이가 서 있습니다. 와이셔츠가 구겨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림질의 흔적이 없었고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없이 셔츠 상단 단추가 2개가 풀려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아들이 현관을 지나며 신발을 벗는데 신발 벗는 동작이 거칠었습니다. 발꿈치 뒤로 운동화를 눌러 벗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듯이 벗겨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것도 사셨다면서요. 뭘? 로또 사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첨되셨다고.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번 주 로또를 샀느냐는 질문, 왜 이렇게 날카로운 건지. 아들은 모릅니다. 당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들에게는 아직 아버지가 1등에 당첨됐고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그게 진실입니다. 샀지. 매주 사니깐. 로또는 어딨어요, 아버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왜 보여달라는 건지 준혁이의 눈에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투자금을 날린 뒤에 내가 말한 로또 기억을 하고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버지의 로또 당첨금에 매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첨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지금 달려온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없다. 어디 뒀는지 모른다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억짜리 로또를 어디 뒀는지 모르신다고요? 얘야, 소리 지르지 마라. 분명 어딘가에. 아버지! 아들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렸고
수저통이 흔들거려 젓가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의 비명처럼 울려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이렇습니다. 중요한 걸 왜 이렇게 처리하시냐고요. 저한테 제대로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이 녀석, 로또는 내가 당첨된 것인데 네 것처럼 말하면서 중요한 건 맨날 이런 식이라고? 근데 그 말 속에는 30년치의 불만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인쇄소 동업자에게 사기당했을 때도 아버지가 좀 더 꼼꼼했으면 하는 그 눈빛을 보냈던 아들.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한 번 더 데려갈 걸 후회하는 나를 보면서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삼킨 아들. 승진에 3번 누락되면서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중요한 순간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 고 술을 마시며 한 말을 전해 들었을 때의 그 서러움. 아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 깊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차에 두고 온 것 같기도 하다. 차? 아니, 무슨 차요? 그 파신 차 말씀이시죠? 팔기 전에. 아니, 그거 파셨잖아요, 그거. 그 차에 로또가 있으면 어떡해요? 준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당첨금 수령은 진짜 하고 계신 거 맞죠? 맞아요? 아니죠? 그 차 안에 두니까 못하셨죠? 이제 거짓말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무너질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아들의 눈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삼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헷갈렸다. 당연하지. 지금 당첨금 수령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내가 잘못 말했다 지금. 내 목소리가 떨린 것을 아들이 눈치챘는지 눈치 못 챘는지 준혁이는 한참 나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네 집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건지 아니면 원래 올 예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실 상황을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흔들린 찻잔, 바닥에 젓가락, 서 있는 남편, 소파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있는 시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또 그 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수진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눈을 마주했는데 그 눈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런 눈은 아니었지만 뭔가 숨기고 있구나 라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버님, 그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했다. 안 했다. 아침부터 물만 마셨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정막을 채웠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사람의 손이 음식을 만드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 준혁이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의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 정신이 맑아져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축 처지고 고개는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소리 지른 거요. 됐다 임마. 정말 됐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또가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부엌에서 수진이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코로 흘러왔습니다. 된장과 두부와 파의 냄새.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부엌에서 맡았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냄새인데 역시 만든 사람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모든 게 달랐습니다. 우선 셋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이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을 들이키는 소리, 그리고 침묵, 무거운 침묵. 며느리가 밥을 먹으면서 눈이 빨개진 것을 내가 봤는데 본 척하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다들 그랬습니다. 울음을 봐도 못 본 척, 거짓말을 알아도 모르는 척. 사랑하니까 그러는 건지, 비겁하니까 그러는 건지 그 경계를 30년째 못 찾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아들 부부가 떠난 뒤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돗물이 차가웠고 그릇을 문지르는 수세미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습니다. 비누 거품 사이로 내 손이 보였는데 주름지고 잉크 자국이 남아있고 검버섯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손. 이 손으로 35년 동안 활자를 찍었고 이 손으로 아들의 등록금 봉투를 건넸고 이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7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고 이 손으로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렸는데 식탁 위에 수진이가 놓고 간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뭐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짧은 글씨였는데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알고 있는 건가? 뭘 알고 있는 건가? 아니, 모른다 해도 이 한 줄이 오늘 밤 나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오늘따라 이불이 무거웠습니다. 몸 위에 올려진 이불의 무게가 거짓말의 무게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무게를 안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보 하고 불렀는데 돌아보지 않았고 나는 아내에게 다가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보니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틀을 더 버텼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처럼 흩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돌덩이가 됩니다. 가슴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무거워져서 어느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밥을 또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삼키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거짓말이 식도를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집에 와라. 할 말이 좀 있다. 무슨 말요? 와서 해. 저녁에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1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로또 당첨되지 않았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준혁이가 서 있었는데 오늘은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져 있었고 대신 피로가 한 겹 더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온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찻잔도 과일 접시도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빈 식탁,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스스로 의식한 건 아닌데 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식탁 너머로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가 넓고 코가 크고 턱이 각진 나를 닮은 얼굴. 30년 전에 내 얼굴, 그때 나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겁니다. 동업자에게 3천만 원을 날리고 아내 앞에 앉을 때도 이렇게 굳은 얼굴로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첫 음절이 거칠게 긁히며 나왔습니다. 준혁아, 네, 사실 말이 끊겼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자존심이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당당하고 싶었던 마음의 무게가,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로또가 꽝이다. 그 세 글자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것. 30년 동안
헤매던 그 길들이 이번에는 한 번에 어깨에서 떨어져 내버린 겁니다.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지려고 다쳤고 벌어지려다 다시 다쳤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로또 당첨되신 게 아니라고요? 당첨 번호가 지난주 거였어. 내가 날짜를 잘못 본 거야. 채널이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 돋보기로 봤는데도 날짜를 잘못 봤어. 말하면서도 나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날짜를 못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30년 만에 6개가 맞았는데 날짜 따위가 문제가 될 리 없다고 흥분이 눈을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 그럼 차는요? 전세 보증금은요? 다 빠졌지. 아니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30년간 똑같은 번호를 사신 게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번호면은 지난주 거나 이번 주 거나 다 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게 지난주에 내가 뭐가 씌었나 보다. 한 글자를 잘못 쓴 게 아니라 그냥 한 칸씩 다 밀려서 사봤어. 하도 안 되길래. 식탁 위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 형광등이 지직하는 소리. 준혁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얼굴에서 손을 내렸을 때 눈이 빨갛고 촉촉했지만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뭐가 그 돈 다 날렸습니다. 이번엔 내 차례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1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민수가 사기꾼이었어요. 가상자산 투자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중간에 잠시 안심을 시킨다고 전화를 받긴 했지만 결국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비슷한 피해가 수십 건이래요. 돈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대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고 아들은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나뭇결 위로 형광등 빛이 길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빛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왜 확인을 제대로 안 했냐고 할 수도 있었고 그가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전부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확인을 안 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날짜를 못 본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준혁아, 네, 미안하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듣는 눈. 내가 제대로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당첨됐다고 흥분해서 확인도 안 하고 차를 팔고 전세금을 팔고 그게 다 아버지 욕심이었다. 너한테, 너와 며느리한테 당당하고 싶은 욕심. 아버지, 아직 말 안 끝났다. 준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로또를 사면서 그러고 보니 내가 진짜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내가 아버지 덕분에 잘 됐다. 그 말을 한번 듣고 싶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30년을 산 거야. 식탁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나오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식탁 위에 작은 원이 하나, 둘 번져갔습니다.
준혁이의 눈에서도 물기가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참고 있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뭐가? 인쇄소 때 도망친 거요. 아버지 일 도와드려야 했는데 잉크 냄새 난다고 싫다고 도망쳤잖아요.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죄책감입니다.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걸 아직 안고 있을 줄은. 그리고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한 거 또 아버지한테 기댄 거잖아요. 42살 먹은 아들이. 이봐,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대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아버지도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으셨을 텐데.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에게도 기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면 짐이 될 것 같았고, 며느리에게 기대면 민폐가 될 것 같았고, 그래서 혼자 버텼습니다. 30년 동안 로또에 기대면서. 그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준혁아, 네, 우리 둘 다 바보다. 네. 아들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둘 다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내 핸드폰이 진동과 함께 벨소리를 울렸는데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찢었습니다.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파블로의 개처럼 전화벨 소리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 최태식입니다. 태식이, 중고차 딜러 최태식이 10여일 동안 전화를 안 받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놓고 제주도 경매 출장 갔다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태식씨, 내 차.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그 차 정리하다 보니까 글러브 박스 안에 노트가 하나 있던데 혹시 찾으시는 건가 해서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노트. 내 노트. 내 삶의 기록이 남아있는 노트. 거기 있었어? 네, 뭐 낡은 노트 한데 뭐 적혀있는 거 맞으시죠? 이거 혹시 중요하신 거면은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서. 아유, 태식씨, 내일 아니 네, 지금 가도 되겠나? 아니, 지금은 늦었고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혁이를 봤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무슨 전화냐는 눈이었습니다. 노트가 있대. 노트요? 근데 또 로또 번호 적었던 노트 차 안에 있었어. 그 노트.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차피 지난주 로또는 꽝이니까 뭐 로또도 있지도 않고 노트를 찾는다 해도 돈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버지, 제가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갈게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까까지 울먹이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장을 봐온 비닐봉지를 양손에 든 채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대화를 들은 겁니다. 눈이 빨갛고 코가 빨갰습니다. 눈물을 닦은 흔적이 볼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첫마디 말보다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 밤 아들과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아 수진이가 데워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찌개가 뜨거웠고 입천정이 되었는데 그 뜨거움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뜨거움이니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차를 빌려왔습니다. 수진이 내 직장 동료 차를 잠깐 빌린 거라고는 했는데 작고 낡은 경차였습니다. 뒷좌석에 카시트가 있는 걸 보니 아이가 있는 집 차를 빌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타세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소리가 내 차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차가 작으니 아들의 넓은 어깨가 운전석에 꽉 찼고 기어를 넣는 팔이 내 쪽 팔걸이에 닿았습니다. 비좁지만 그래도 차가 있는 게 어디냐. 죄송해요. 이것밖에 못 빌렸어요. 아니 비좁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게 더 낫다.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키기도 남았을 말인데 어젯밤 식탁에서의 고백이 무언가를 풀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말이 뚜껑 없이 나왔고 그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거다. 아들이 눈을 깜빡이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국도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3월의 풍경이 지나가는데 논밭에 초록빛이 아직 연하고 야산의 나무들이 물이 오르기 시작한 듯 가지 끝이 불그레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텨낸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계절. 20분쯤 달려 매매상에 도착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깃발은 그대로였고 스피커에서는 또 트로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태식 씨가 사무실에서 나오더니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태식 씨 노트.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 보관해뒀습니다. 태식이가 서랍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 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랜 파란색 노트, 모서리가 해진 그 노트, 네, 7번째 노트.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오래된 종이 특유의 보드라운 결이 반가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옆에 빼곡히 적힌 번호들 3, 12, 18, 27, 33, 45 매주 같은 번호 30년간 한 줄도 빠지지 않은 기록. 이것은 로또 노트가 아닙니다. 30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페이지 사이에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얇고 길쭉한 종이, 로또 용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산 로또를 노트 사이에 끼우는 것이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습관대로 이번 주, 정확히는 내가 당첨된 것으로 착각한 주의 다음 주 로또가 노트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건 꽝이라고 생각했던 지난주 로또 용지였습니다. 뭐가 씌워 한 숫자씩 밀려 썼다고 생각했던 종이라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 아주 익숙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역시 복권 판매소에서 순덕 씨한테 로또를 샀는데 그냥 뭐가 씌었는지 한번 시도나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순덕 씨, 오늘은 내가 하던 번호에서 한 숫자씩 더해서 써줘. 순덕이가 알았다고는 말을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순덕 씨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원래 번호를 적어놨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금이 간 돋보기. 렌즈 한쪽에 실금이 가 있어서 세상이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돋보기. 그걸 로또 위에다 가져다 댔습니다. 날짜
지난주 정확히 내가 봤었던 재방송이 나왔던 지난주 것의 번호가 맞았습니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 12, 18, 27, 33, 45. 같은 번호. 내가 착각했었지만 30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그 번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복권 당첨번호 확인 사이트에서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준혁이가 옆에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했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그 당첨번호 3, 12, 18, 27, 33, 45 6개 전부 날짜도 맞았습니다. 돋보기를 든 손이 쭉 내려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이 자동차 매매상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딜러 최태식 씨가 놀라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했지만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착각이 아니라 날짜를 3번 확인했고 번호를 5번 확인했습니다. 금이간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숫자가 갈라진 렌즈의 양쪽 모두에서 같은 번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 나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로또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얇고 가벼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종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이건 진짜다. 아들이 로또를 받아들였습니다. 번호를 보고 날짜를 보고 다시 번호를 보고 스마트폰을 꺼내 당첨번호를 확인했더니 1번, 2번, 3번 아들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맞지? 맞아요. 날짜도요. 둘 다 멈춰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지직거렸고 밖에서는 트로트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억울하다는 듯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었고 다시 웃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미치긴 뭘 미쳐. 30년이잖아요. 30년이지. 나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웃었습니다. 태식 씨가 커피를 들고 와서 눈치를 보더니 어르신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태식 씨. 네. 고맙습니다. 이 노트를 찾아줘서. 아이고 그까지 노트 가지고 뭘. 당연한 건데요. 최태식 씨는 몰랐습니다. 그 노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냥 낡은 노트를 들려준 것뿐인데 그게 한 사람의 30년을 되살린 겁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사자는 모르는 법입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노트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대학 동문 네트워크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범 강모 씨를 포함해 7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준혁이가 라디오를 노려보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그놈이냐?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의 한숨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잡혔다.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자는 안 생긴다.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겠죠? 모르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집에 도착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 하지만 식탁 위의 공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노트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글씨. 만복씨 로또 노트 꼭 당첨되세요. 내 엄마가 사준 노트다. 알아요. 이 노트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버티게 해줬어. 동업자한테 사기당했을 때도, 인쇄소 문을 닫았을 때도, 내 엄마를 보냈을 때도 매주 토요일 이 노트를 펴고 번호를 확인하는 게 그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었다. 아들이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예. 내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두 어깨를, 넓은 어깨, 나를 닮은 어깨, 축 처져 있던 어깨가 내 손이 닿자 미세하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확신하다는 말, 3배 된다는 말, 마지막 기회라는 그 말,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 예, 아버지. 대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는 마라. 아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0년을 같은 bon에 걸었다. 미친 짓이지.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런데 포기를 안 했더니 왔어. 그리고 중간에 바꾸지 마라. 30년 걸렸지만 이렇게 왔어. 순덕 씨 덕분에 아빠는 계속 했던 이 반복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 아버지, 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힘들어도 바보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 내 번호를 가지고 가라. 네 인생의 번호를.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니 식탁 위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42년을 살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툴게 토닥토닥. 이 손이 활자를 찍던 손이고 잉크 자국이 남은 손이고 아내의 손을 잡던 손인데 오늘은 아들의 등을 두드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비닐봉지 소리. 수진이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거실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춰서 섰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물건을 넣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 며느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음식으로, 존재로 곁에 있는 것. 창밖으로 3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더는 시리지 않는 바람. 겨울과 봄 사이의 바람.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하늘이 높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어 식탁 위에 노트를 비추었습니다. 바랜 파란색 표지 위에 햇살이 내려앉자 그 파란색이 아주 잠시 처음 샀을 때의 선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복씨 로또 노트 꼭 당첨되세요. 나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됐어. 이번엔 진짜야. 그 후의 일은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당첨금을 수령했고 세금을 떼고 남은 돈으로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나는 시골에 방 2칸짜리 집을 얻어 마당에 상추를 심었고 라디오를 들으며 오후를 보냅니다. 가끔 아들 가족이 내려오면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며느리가 상추를 뜯으며 아버님 상추 진짜 좋네요 하며 말을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저는 입이 귀에 걸립니다. 태식이한테는 매매상 태식씨한테는
사례금을 넉넉히 보냈습니다. 최태식 씨가 한사코 거절하길래 노트 보관비야 라고 우기니까 껄껄껄 웃으며 받더군요. 준혁의 친구 강민수는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금 일부는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얼마가 됐든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이한테는 복권 판매소 간판을 새로 해줬습니다. 해군 복권방. 이번엔 글씨가 안 벗겨지는 재질로. 순덕씨가 만복씨 이제 로또 안 사도 돼? 하길래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이번엔 다음 번호로. 습관이니까요. 30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아,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말. 설날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술 한잔 걸치고 빨개진 얼굴로 아버지 덕분에 정말 잘 됐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30년이 갚아졌습니다. 삶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매주 토요일 같은 번호를 쓰는 것처럼 지루하고 바보 같아 보여도 자기만의 번호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 저는 안 믿습니다. 운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당신의 번호는 무엇입니까? 그 번호를 놓지 마십시오.